반갑습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세금 30조 덜 거쳤다. 2년 연속 펑크 났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세금이 30조나 덜 거쳤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올해 예상치보다 8.1% 결손이다라고 해요. 네, 최상목 예부총리 추계오차 반복해서 송구합니다. 추계오차 반복해서 송구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죠. 2년 연속 펑크다. 작년에는 56조 펑크 났고요. 올해는 30조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자꾸 펑크가 나는 거냐? 어디서 가장 이익이 많이 빠진 거냐라고 봤더니 여기 윗줄을 좀 볼까요? 경기 부진의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14조 5천억 원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왜 안 거쳤냐?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덜 거쳤다라는 얘기예요.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덜 거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가 부진할 거란 예상 못했던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변동성은 해마다 늘 있는 건데 가만 안 하고 추계한 것이냐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 연체율 비상입니다. 네, 앞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들이 세금을 많이 못 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인세가 덜 거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법인만 어렵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어렵다는 겁니다.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지금 비상이다. 왜 비상이 쪽이 보겠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액 및 연체율. 지금 보면 2021년에 4.36%였는데 이 4.36%였는데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10%가 넘었죠. 10.15%입니다. 쉽게 얘기해 연체율이 10%가 넘었다는 얘기 10명 중에 1명은 지금 계속 연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딱 10명만이냐? 이것도 지금 취약 자영업자 중에서만 뽑은 겁니다. 전체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다중채무자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인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지금 못 갚고 있다. 계속 연체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터널을 좀 빨리 속도를 좀 내서 빠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네. 거부권 6법 재표결 끝에 폐기 강대강 국회 악순환 언제까지? 네. 거부권 6법. 우리 보통 3법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방송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 원법. 요거 3개가 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방송 4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6개 법안이 폐기가 됐다라는 건데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일단 제2요구권 행사를 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이 됐습니다만 폐기가 됐다라는 거죠. 예상됐던 바입니다. 근데 예상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건가라는 생각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심우정 취임 열흘 만에 검 결국 기울백 불기소. 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가 딱 취임 열흘째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김 여사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심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뭐라고? 이 고가의 명품 가방 관련해서 불기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어요.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최종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총장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얘긴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공개적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라고 밝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딥페이크 강력 규제, AI 기본법 만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해서 문제 많다 얘기 계속 있었죠. 관련해서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어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냐? 윤 대통령입니다.
직접 위원장 맡아서 이 문제 바로 잡겠다. 요거 제대로 이 대비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AI 관련 법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죠. 법제화가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속전속결 쭉쭉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일 7광구 공동개발 40년 만에 불씨 살린다. 네, 7광구가 어디냐? 우리 이 제주 남쪽에서부터 오키나와, 일본 오키나와 그 직전 해역까지를 7광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유권이 좀 겹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떠냐? 사우디 10배의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공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 자원 개발 차원에서는 꼭 여기에서 요 길도 확보하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곳이죠. 근데 영유권이 겹치는 곳이니까 우리 공동개발합시다라고 사실 그 기존에 협상을 했었어요. 네, 한일 남부대륙공 공동개발협정 JDG를 협정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좀 기한 연장하고 공동개발하는 걸로 논의를 좀 해봅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한일 관계는 약간 좀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일본 자민당 총재, 다시 말해서 일본 총리 선거가 있죠. 요게 또 어떤 혹여나 여기까지 파장을 미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같이 들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배추값 비싸요. 네. 김치는 먹을 만큼만 느낌표가 2개나 붙었습니다. 어디에 붙었느냐? 네. 한 구내 식당에 붙은 안내문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오늘의 한 장으로 좀 집어봤습니다. 네. 김치 요즘에 비싸죠. 저희가 벌써 며칠 뒤 김치 한 포기에 막 25,000원이에요. 22,000원이에요. 2만 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김치는 그 배추에, 그 금배추에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젓갈 들어가고요. 풀 들어가고요. 더 비쌀 수밖에 없죠. 먹을 만큼만 조금씩, 물론 비싸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갖고 가는 거 필요한 모습이겠죠.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 기시다. 오늘 결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일면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사 같이 볼까요? 1 자민당 오늘 총재 선거입니다. 3강 구도 속 다시 파벌 경쟁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 자민당 총재 지금 여기 3강 구도가 이시바, 다카이치, 고이즈미 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일본 자민당 총재가 누구냐? 일본의 의원 내각제죠. 그러니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오늘 누가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총리까지 알아야 돼. 할 수 있지만 한미일은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해리스 트럼프의 이 대결 구도도 가끔씩 보도를 해드려요. 그 차원이라고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의 후임 포스트 기시다가 누가 될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3강 구도로 저희가 잠깐 3명의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셋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일본 도쿄의 자민당 앞에 붙은 선거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에요. 네. 후보가 9명이나 된다. 다만 9명을 다 볼 건 아니고요. 아까 3강이라고 얘기를 했죠. 3강 구도다. 일단 3명만 좀 잘 보면 누군지 감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1. 차기 총리 3파전. 아까 저희가 얼굴을 본 3명입니다. 이 3명인데 다카이치 당선된 한일 관계 악영향 우려. 네. 누가 되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건지 누가 되면 안 좋은 건지 그 여부를 사실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일단 현재 3강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이 3사람입니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보면 지금 12선이에요. 우리나라 12선. 네. 있나요? 12선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이 4번째 총재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시바 시게루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네, 다카이치 사나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구선 국회의원이고요. 요게 눈에 들어오네요. 총리 되도 야스쿠니 신사 계속 참배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 고이즈미 신지로, 네. 눈에 들어오는 건 81년생입니다. 상당히 젊죠. 앞선 두 사람보다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81년생 5선이에요. 하지만 연령에 비해선 선수가 좀 있다. 5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일본은 사실 이 아버지의 이 정치 아버지가 이 정치를 하면 아들도 정치를 하고 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 누군지 잠깐 만나보고 올까요? これを最後の戦いとして原点に戻り全身全霊で皆様にご支持を求めてまいります。私は日本をもう一度世界のてっぺんに押し上げたい、そう考えております。できるに決まってます。 Big scale issue like climate change,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 네. 지금 제가 3강고도 지금 3명의 이 모습을 지금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거듭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혀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이시바 시게루는요.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 이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다카이치 사나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관련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인데 고이즈미 전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었죠. 이게 셋 다 뭔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네, 이면우 네, 세종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이면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봅니다. 이 셋 중에 그래도 친한 누굽니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시바 전 간사장이 그중 한국 내에서는 좀 더 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한일 관계가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고 중요도가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 한국의 정권이 한일 개선을 중시하기도 하고 윤 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 때문에 네. 좋은 인상이 있어서 하다못해 다카이치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강성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이 그럴 경우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강성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주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카이치 씨가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최근 특히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나중에 친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반한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 나온 것처럼 네.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이시바 씨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헌법 개정, 네. 자위대 문제로 해서 또 한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이즈미 씨가 젊은 세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네. 별 그 얘기를 않고 오히려 과거사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중히 대응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후보가 좀 더 친한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씨가 가장 선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이 사람이죠라고 한 번에 선뜻 나오는 후보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명을 꼽으라면 이시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사실 이 중에 그나마 가장 친한이 누굽니까를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위원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거 역시도 아주 지금 이번 선거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9월 초 전망으로 해서는 네. 고이즈미 씨가 가장 대중적인 인기도 그리고 국회의원 사이의 인기도 때문에 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됐는데 네. 막상 토론회라든지 그런 거를 거치면서 고이즈미 씨가 아직 젊고 경력이 조금 미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서 생각보다 당원 당후의 지지가 조금 낮아지는 오히려 선명히 자기 얘기를 하는 다카이치 씨가 아주 지지가 높아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조사 결과로 해서 보면 예를 네. 들어서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당원 당후들의 투표에 있어서는 고이즈미 씨가 오히려 이제 3위에 차지하는 그런 식의 지금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네. 결국은 지금 요 총재 선거 이후에 중의원 선거가 네. 그러니까 중의원이 해산이 돼서 중의원 선거에 이제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자민당 의원들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누구를 뽑는 게 좋을까라고 결국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결국은 고이즈미 씨이지 않을까. 지금 고이즈미 씨가 당원 당후에 있어서는 좀 열세지만 네. 최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자신들의 재선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고이즈미 씨가 지금 정치 개혁을 가장 어떤 면에서는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다카이치 씨는 아베파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많은 지지자들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우라킨 문제, 그러니까 정치 자금 문제로 해서 연루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결국은 노다 전 총리가 지금 대표가 된 입헌민주당과의 대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역시 고이즈미 씨를 선호해서 좀 더 하지 않을까. 물론 고이즈미 씨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상강부도 속에서 결선 투표로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1차 투표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면호 위원님의 어떤 말씀 스타일이 보통 미괄식이에요. 네. 이 사람도 이렇고 이 사람도 이렇고 이 사람도 이렇지만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같아요. 다만 1차를 지나고 결선에 가서 결선으로 좀 승부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죠.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셋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굴지는 명확히 콕 집어서 여기요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고이즈미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누가 뽑히든지 아까 저희가 쓱 얘기를 했죠. 헌법의 자위대 명시, 야스쿠니 씨가 계속 참여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뽑히든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돌발 변수 등장입니다. 돌발 변수 등장.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야바위꾼들, 네, 자율투표. 한석훈 부결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디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그래서 정회가 됐죠. 파행이 됐다라는 게 오늘 기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서민의원이 한석훈에 대해서 같이 동료 비상임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총장에서 말씀하는 걸 볼 때 도저히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율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뭐 다른 법안들도 있었고요. 아까 저희가 일반에서 소개해드린 뭐 다른 재표결된 뭐 이런 법안들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또 뭐가 있었느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상임위원 여당 추천 인사도 있었고요. 야당 추천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당 추천 인사가 한석훈 위원이었었고요. 야당 추천 인사가 이숙진 위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상호간 서로 뽑아줘서 다 같이 뽑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 추천의 이숙진 위원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한석훈 위원이 올라갔는데 한석훈 위원은 부결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왜 저러는 거야? 생각하실까 봐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관례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신뢰도 없는 거죠. 지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표결하는 거잖아요. 국회 추천인데 국민의힘 목이 있고 민주당 목이 있어요. 민주당 목은 이제 이숙진 인권위원 네. 표결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도 한석진 저분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부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네. 상호 관용, 서로 인정해주고 네. 또 하나는 제도적 자제,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 두 개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국회는 그게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자율투표라는 그 허울 아래 그냥 부결시켜버렸으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거는 저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이유는 이번에 한석준 탈락된 사람이 네. 검사 탄핵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데 그걸 비판하는 칼럼을 언론사에 게재했다 뭐 이런 건데 아무리 봐도 좀 옹색하고 궁색하다. 국회 협치라는 거는 다수당부터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어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원들이 막 일어나고 항의하고 나가고 인상 쓰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장석 앞에도 다 지금 지도부이 몰려가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이게 지금 아니 관례 합의를 하기로 했고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기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 마지막 신뢰까지도 지금 다 져버린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임세훈 의원님. 근데 이게 사실 야당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제 사전에 이제 뭔가 합의가 돼서 결론을 한석훈 의원을 이제 그 결론을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어제 사전 합의가 된 게 아니라요. 네. 뭐 의사 일정이나 안건 상정 관련해서가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합의를 가지고 결과를 이제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 개개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그 무시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 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석훈 의원이라는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분이 3년 동안 사실 부적격이라는 게 계속 증빙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태원 그 법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고 또 이제 박정훈 대령의 그 사건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또 특히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인권 관련된 일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인권위원으로서의 부적격이다라는 게 그동안 증빙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예를 들면요. 하나의 헌법 기관이 네. 자율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용산 바라기만 할 게 아니라 사안을 정확히 보고
이게 맞나 그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세현 의원님 말씀은 이게 안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만나서 이 안건 넣고 그다음에 이 안건하고 요거 본회의에서 이 뭐 표결을 합시다라고 표결을 하는 안건으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상호간 통과시킵시다. 좋아요. 이거 우리 뜻을 모아서 같이 통과를 시키자라는 것까지 합의에 이른 건 아니었다. 그 지금 확대 해석을 여권이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신지호 의원님. 그건 뭐 잘못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네. 각각의 이제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통과시켜 주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표결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고 표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힌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 처음 봐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석훈 국민의힘 몫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측의 어떤 반감, 비판적 의견,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예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합의를 해놓고 네. 저렇게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뒤통수 친 거고요. 그래서 인권을 논하는데 제가 어제 본 민주당의 태도는 비양심적이에요. 비양심적이고 국회 오랜 전통과 관행을 깼고요. 그 비양심 집단이 무슨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한석훈 후보자에 대한 지금 찬반이 아니고 네. 어떻게 원내 지도부 간 합의된 사항을 저렇게 깰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네, 원내 합의된 사안인데 이걸 깨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다. 합의가 그 선까지가 아니었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권 좀 생각을 하는 거다. 지금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중앙일보는 오늘 또 이런 기사를 냈어요. 뭐라고 썼느냐. 같이 볼까요? 야당 여당목 인권위원만 여당목 인권위원만 부결, 약속도 안 통하는 불통국회. 일단 약속을 했는데 야당이 어겼다라는 취지로 일단 중앙일보는 썼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내용하고 절차 두 개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합의를 한 건 맞아요. 제가 언론 보도를 여러 개를 비교해 보니까 여야가 서로 이제 이숙진, 네. 한석훈 둘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어요. 합의한 건 맞는 것 맞는 같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뭐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사에 넣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야당이 말이죠. 이런 인사에 대해서 합의해 준 게 문제예요. 앞서 신지호 부총장 말씀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분이 인권위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이게 주체가 없었고 이태원 그 행사가 말이죠. 할로윈 행사라는 게 주체가 없었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난 사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이태원 참사법 반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건 제가 볼 때 다른 직책에는 어울릴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인권위원회 발언, 인권위원회 인식으로는 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야당이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었어야죠. 여당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합의를 해놓고 다시 당론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미아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런 이러고 안 되고 그 조목조목 이 한석훈 이 교수가 인권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설명을 했어요. 네. 하니까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정말 저런 분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많이 발동한 거라고 좀 봅니다. 뭐 사기꾼 뭐 야박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분들은 이제 부탁하면 뭐 사기꾼 얘기하는 거니까 저건 그러니 하고 이거는 전 야당이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추천했으니까 우리 해주자 이랬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런 분은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사실 이분이 그 포괄적 그 차별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어요. 차별 반지법에 대해서. 차별 반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요. 이런 분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건 야당의 의원들의 투표 행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왜 그런 분을 합의를 해주냐고요. 합의를 해줘서 이런 문제 일으키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한석훈 이 사람이 인권위원회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본질은 놔두고 서로 뭐 절차를 어겼느니 많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국회 운영이 미숙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충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용적으로는 뭔가 야당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 지금 야당이 혼나고 있어요. 왜 합의를 해줬냐? 보니까 합의를 해준 건 맞긴 맞는데 왜 이런 사람을 또 합의를 해줬냐라고 지금 혼을 내고 계십니다. 네. 어쨌거나 뭐 합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뭐 부적합하다라는 게 최창길 교수님의 또 이 같은 이 의견이긴 합니다만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 안 됐다. 근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뭐죠? 돌발 변수 등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여야 사이에 첩첩산중으로 구말리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여기에 산봉우리가 하나 더 보태진 거 아닙니까? 여권은 아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부결을. 그렇죠. 뭐 원내 대표끼리 약속을 한 거니까 당연히 뭐 인권위원, 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야 그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도 아니니까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못 믿고 뒤통수를 맞으면 앞으로 원내대표 간 약속할 때는 저 인감증명 떼고 또 위약금도 액수로 뭐 100억을 내기로 한다든가 뭐 계약서를 껌껌이 변호사 입회화에 써도 진짜 안 지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 국회가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도 다수면은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지금 이 기차는 기차인데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걸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자중질환이 또 일어났잖아요. 막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이 민생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쟁, 싸움판, 이 투견장 뭐 이게 된 국회 현주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싸움판, 투견장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관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사안은 지금 한석준 후보의 선출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여권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앞서서 예상이 됐던 부결도 있었죠.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여 단일대우 국회 돌아온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25만 원법 폐기. 아까 저희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 다시 돌아온 재표결 법안들 줄줄이 부결됐습니다. 보고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저희는 몇 번만 들려드렸는데 한 6번을 지금 이상 했다는 거죠, 어제.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부결된 법안들 중에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한 번 이미 부결이 됐다가 다시 왔다가 또 통과돼서 또 재부결이 됐다가 2번 지금 재부결이 부결이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최 교수님 22대 국회 내내 이게 계속 뭐 무한 도돌이표하지 말란 법도 없어 보여요, 지금은. 저쯤 되면 말이죠. 저건 정치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저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통과시키고 또 보라는 듯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뭐 몇 번 이제 세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끝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저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는 이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까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요즘 정치의 핵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해병대원 특검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찌됐든 간에.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게 같이 맞물려 돌아갈 거라고요. 방송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25만 법도 그렇고 다 여야의 주장도 일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얘기 수천 번 해볼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럼 이게 입법 강행을 한 야당이 있으면 여당의 대표나 여당의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는 원내의원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율합시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법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또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좀 여야가 합의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고요.
국민연금도 그랬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당이, 여권이 말이죠. 야당 입법 강행은 저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여권이 지금 약해 보이거든요. 지지율이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아예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고요. 어차피 양쪽이 비난받는 건 당연한 얘기고 네. 굳이 따지면 그런 면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네.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야당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권이 아예 그냥 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요청하겠다는 얘기하고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지 거부권 행사.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권이라는 건 결국은 국정의 최종 결정 집행 책임자는 대통령실이에요. 여당이고 그걸 네. 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당은 아마 계속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손해볼 게 없는 민주당, 윤 거부권 단발 부각 이어갈 듯.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 계속 아까 이 최 교수님 얘기처럼 민주당 입장은 계속 낼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지호 의원님. 네. 여권이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게 없으면 국힘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국힘이 혹은 여권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최 교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 기사는 어제 그 디테일을 좀 제대로 관찰을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어제 그 재표결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그 표수를 보면요. 네. 그 야권의 이탈표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네. 야권의 이탈표가 늘어났는데 이재명 대표 핵심 공약인 25만 원법은 야권 이탈표가 7표나 나왔고요. 노란봉투법은 8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뭐 쌍특검 해갖고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108석 중에 8개만 어떻게든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야권의 주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권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는 거에 오히려 야권으로부터 이탈표가 늘어나는 이것 또한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뭐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종 의혹이 더 새롭게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계속 시도해도 손해볼 게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다른 법안은 다를 수가 있다. 저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저렇게 일괄해서 평할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네. 임세훈 의원님. 지금 민주당도 지금 사실 어제 상황 좀 각성해야 될 걸.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의원 한 명 한 명이 개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나 뭐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강요하지 않는 게 사실 민주당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론들을 막 밀어붙여서 이거 무조건 찬성하세요가 아니라 각자의 소신대로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용산만 바라보면서 용산 바라기만 할 것인가? 개개인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과 소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용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사실 집권 여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보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든가 최혜병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각성하고 본인의 의견들을 소신대로 철학대로 하시는 게 국민의 그 요구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서 뭐 내부 이탈이 있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게 민주주의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뭐 이게 국회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중앙일보 오늘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네. 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죠. 심지어 오늘 만평 블랙홀인 것 같아요. 블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인데 여기 국감이라고 써져요. 곧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10월 4일부터인가요? 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블랙홀, 네. 계속 빠져들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도 이런데 국감 때는 어쩌지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네요. 네. 벼랑 끝 상황입니다. 아, 여기도 좀 뭔가 또 긴급한 것 같아요. 벼랑 끝이면 긴급한 거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해야 65%, TK에서도 절반 이상 찬성이라는 겁니다. 네.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질문이 뭐였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찬성합니다가 65%였었고요. 반대합니다가 24%, 모름 모응답이 11%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과반이 찬성이야라는 게 눈에 지금 보이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TK 지역은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 네, 지금 찬성이 58%예요. 반대가 36입니다. TK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뭐 콘크리트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TK만 그러느냐? 여기 좀 가볼까요?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얘기를 하죠. 여기도 역시나 과거보다는 좀 덜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으로 뽑히는데 여기도 찬성 58, 반대 30, 모름 모응답 12%입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악화되고 있는 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면에서는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두 번을 했는데 각각 결론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뭐 많은 보도가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다 뭐 불기소할 것이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왜 불기소 처분을 하느냐 뭐 하면서 저 여론에서 찬성 수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게 19일 날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언제 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재표결을 언제 시도할지 그게 이제 남은 건데 문제는 요번까지는 국민의힘이 저거를 어느 정도 지켜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재표결이 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것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충분하고 미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보안성의 원리로 특검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지 않은 채 무조건 정치 공세 비슷하게 이제 특검을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거든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특검하자 하면은 저 여론이 더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 8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지켜지겠는가 하는 좀 새로운 좀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지금 뭐 대통령실 분이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상대방이 약 살짝 좀 빙의를 해서 보면 용산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법적으로 위법한 게 없어서 불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죄도 없는데 그럼 기소를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시 의원님. 네, 물론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판단하고 이 정치적인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정치로 움직이는 거는 법리보다도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이다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그 손모 씨라고 그 이제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된 그분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 했는데 그분이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여론에 불리한 지형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사안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서 그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용산과의 온도차가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한 김 여사 비호감 벼랑 끝 상황, 용산 사과 김이 결정할 문제, 네, 김 여사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친한 입장에선 벼랑 끝이란 얘기도 나와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볼까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이에서도 그런 걱정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벼랑 끝 얘기는 좀 정 대변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기사 속에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거다라고 지적을 했던 이 부분. 기사 속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요거는 익명으로 나온. 요건 정 대변인이 얘기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정 대변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신주호 부총장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용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과. 김 여사가 결정할 문제다. 여길 좀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하고 대통령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길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고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코 사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면서 사과의 부정적인 이 의견과 김 여사 사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실 친한계 입장은 뭐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랑 다른 용산도 지금 보면 윤경호 의원, 윤영걸 대표 네. 지금 보면 용산 내부에서도 의견이 지금 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용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사태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 여사가 결정한 문제다. 네. 사과나 뭐 특검이나 이런 걸 김 여사가 결정한 문제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어떻게 김 여사가 결정을 해요? 대통령이 결정해야죠. 옛날에 1997년 5월에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 김현철 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의 몸통이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그때 신한국당 사무총장하던 박관용 사무총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김현철 씨 아들 국정 개입은 네. 국민의 지탕의 대상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 이후에 사태가 일파만파로 더 커져서 전국 교수들이 성명서까지 하야촉고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YS가 결단을 내렸죠. 빨리 수사받아라. 네. 그래서 다른 혐의도 아니고 조세 포탈 혐의로 김현철 씨 감옥에 보냈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이 결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착각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김 여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거 착각. 네. 또 하나는 이게 사과를 하거나 특검 받아들이면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든다. 그게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끌면은 지금 이 기침이 감기가 되고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지금 폐암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지금 자칫하면 폐렴이 폐암 갈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을 끌고 야권 프레임에 말려들어요. 선제적으로 빨리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이 24번 대통령 거부권 다 저는 찬성하지만은 딱 하나는 전 찬성 안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떳떳하면 선제적으로 나가야죠. 왜 몰려요? 선제적으로 떳떳한데. 또 하나 대통령실 착각.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뀔 거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여당은 여당이고 야당은 야당이에요. 지금 대통령실 지지도의 문제는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을 지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직시해야죠. 그래서
영화 왜 미국 드라마 보면 지정생존자에 네. 대통령실이 하라였지 말아야 될 말 3가지. 뭐죠? 적대감, 추측, 거짓말. 지금 대통령실이 그걸 따라가지 않나. 적대감 갖고 있고 추측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부터 빨리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오늘 뭔가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도 그럼 누가 결단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 김 여사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었던 적이 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현명치 못한 처사 사과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그럼 윤 대통령이 곧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내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저는 뭐 두가식입니다. 미가식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에 제가 뭐 거의 동의를 하는데 호미를 먹을 거 가래로도 못 맞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한다. 시간이 끝이다. 끝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네. 서로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도 이제 그런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지금 임기가 11월 달이 임기 반환점이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11월입니다. 네. 11월이 되면 임기 반환점이 되면 심리적으로 권력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죠. 여당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봐서 뭐 당위적으로 떠나서 그건 뭐 당위적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탈표 나오면 그때 어떡합니까? 특검법 통과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수사하는 겁니다. 그때. 뭐 야당이 말리든 말리지 않든 그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다는 게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중의 여론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울경도 그렇고 말이죠. 저쯤 되는데 무슨 뭐 야당이 자꾸만 정치 공세다? 그렇게 얘기할 도리가 없죠. 야당은 정치 공세하는 건 맞죠. 원래 공세하는 게 정치예요. 여당은 정치 공세 안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론 저렇게 나오면 저 따라야죠.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자신들 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이 국민들의 여론은 만만치 않아요. 수능, 제주, 영능, 복주 많이 인용된 얘기잖아요. 배는 물을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거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네. 당나라 신하가 얘기했다는 얘기. 그걸 왜 몰라요?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모르고 돌아가냐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말씀 아까 나온 거, TV에 나온 거 자막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부터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참 전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네. 오늘 많은 분이 화가 나셨어요. 네. 지금 윤 대표님도 화나시고 최창일 교수님도 화나시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용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다. 지금 조금 반환점 도는데 그 전에 빨리 가래로 막아야 된다. 폐암 가기 전에 폐에 염증 생겼을 때 이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에서 누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총장에 취임하고 두 번째로 처음 인사로 말고 사실상 처음으로 어떻게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무조건 정부 지지로 보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뒤에 경향은 요걸 붙였어요. 용산의 각세운, 한동훈. 신부총장님. 네. 각세운 거 맞습니까? 뭐 가기가 필요하면 세워야죠. 근데 네. 이제 그 얘기를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갖고 거기 적용을 시켜 보면은 네. 도이치모터스 처리 관련해 갖고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여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일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이탈표를 단속하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탈표 막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검찰 기소 여부를 국민의힘이 결정한 건 아니죠. 네.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곧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은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좀 어렵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돌파구가 안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독대죠. 독대. 오늘 만평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 큰 안경 쓴 한동훈 대표. 독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저 멀리 저기 좀 위에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메아리 없는 산 용산이다라는 게 오늘의 만평 중에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계속 독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메아리가 없다. 언제쯤 메아리가 올 것이냐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뭐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맞고 틀리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뭐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요.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도 그렇고요. 여야도 그렇고요. 어디 하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가 실종된 지금 언제쯤 돌아올까요? 대화는. 네, 긴급 찾습니다. 실종된 대화를. 네. 무엇이 중헌디? 네, 무엇이 중헌디? 뭔 얘기일까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100만 원, 최대 120만 원. 포퓰리즘 경쟁 치닫는 재보선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실 요번에 좀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뭐 군수 선거가 오히려 더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100만 원, 120만 원이 무슨 얘기래? 직접 들어보실까요?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죠? 예.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간병비 지원, 왕진버스 운영, 마을 요양원 설립, 그리고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국민행복 민생종합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어 하자면 이런 솔찬이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영광군에 사는 것이 그리고 곡성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두 사람이 지금 영광에서 거의 굉장히 자주 뭐 약간 조국 대표는 지금 거의 뭐 살다시피 하고 있죠. 월세방 얻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기본소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여기 뭐 최대 120만 원이 조국혁신당의 얘기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행복지원금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 지금 전 국민 대상 이 행복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세원 의원님,
이게 지금 돈이 이렇게 막 100만 원, 120만 원 진짜 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일단 먼저 들긴 해요. 뭐 지자체 이제 예산 현황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또 네. 이제 전남도 의회나 이제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 근데 뭐 민주당은 어쨌든 제1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또 추계를 해가지고 뭐 공약을 드린 거고 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당론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또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지자체부터 이제 좀 실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저희 표명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지난 총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토론도 하시면서 사실 천조 가까운 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천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신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입법에서 얼마나 이걸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의 선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차근차근하게 뭐 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좀 충분히 행동과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00만 원 기본소득만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럼 아까 조국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솔찬히 쌈박한 공약이라고 말한 120만 원은 어떻게 보세요? 쌈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이제 조국 당, 저희 당과 좀 다르게 민주당과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서 아마 뭐 공약을 하실 거라고 보고 뭐 그 정치력을 잘 발휘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잘 발휘하실 거다라고 굉장히 짧게 논평을 좀 서둘러 마무리 지으셨어요. 네. 최상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저게 조국혁신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같으면 임세훈 의원께서 저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기본소득이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당론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상징 자산이기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렇게 저기 지자체 아주 그 기초단체장인데 선거에서 그 야당이 말이죠. 한쪽이 100만 원 얘기하니까 또 한쪽이 120만 원 얘기하고 국민일보의 저희 포퓰리즘 경쟁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한 뭐 논리적인 학술적인 이런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일반이 듣기에는 너무 야당들이 말이죠. 돈을 가지고 표를 이렇게 과도하게 저쪽으로 매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온건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작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받고 5만 원 더 좀 경매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냐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임세훈 의원님. 경매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좀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약에 대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경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천조 공약한 거 그건 뭐라고 경매 아니고 뭡니까? 그건 뭐 끼어 팔기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좀 과한 거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견제하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그 영광 국민과 곡성 국민께서 바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걸 그 입에 맞춰서 그 민의에 맞춰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경매라고 표현하신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지금 후보가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그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국민의힘 집중하고 있고요. 저 문제는 이제 25만 원법에 반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현금 살포성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를 망치고 또 근로 의욕을 오히려 장려하기보다는 감퇴시키고 악영향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저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팽팽한 긴장감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